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도 그런 것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전망 또 궁금하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예, 김병민 경희대학교 경홍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떻게 보셨는지 12대5 광역 지자체장 이것만 보면 12대5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하시죠. 예, 여당부터. 감이 좀 예. 넓게 갔고, 예. 네, 일단 아침에 보고선 사실 좀 너무 놀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지사 예. 선거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특히 출구조사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틀릴 수가 있구나. 오차범위 내니까요. 근데 지난번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를 예. 비롯해서 거의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마지막에 좀 뒤집힐 거로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매우 겸허하고 또 무겁게 결과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 지역의 선거를 비롯해서 전체 선거를 보면 국민의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광역단체장은 승리를 쭉 거머쥐었지만 제가 이제 속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큰 표차리를 벌인 만큼 나머지 구청장과 시원에서 또 그만큼 표를 벌렸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던 결과들이 상당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과연 이제 결국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기고 민주당이 진 상태에서의 패배의 원인, 승리 요인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의 선거인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송영길 후보로 내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선거에 이런 구도의 선거판을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결과들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까지 사실 제3자적 시각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송영길과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그리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 전략을 훨씬 더 민생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지방선거 본연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정치 선거로 좀 귀결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훨씬 더 힘이 쏠리게 되는 선거 양상으로 흘러갔다 생각하고요. 투표율도 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봅니다.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결국은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정치 고관여층 중심으로 선거가 또 치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보실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중도에 대한 유권자들이 나름대로의 또 판단과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구도도 영향이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자책골적인 성격도 강하다? 그거는 매우 예. 강하다. 매우 강하다. 네. 예.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투표율에 아마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투표율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이 이제 이렇게 한 지방선거 물론 이보다 낮은 경우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사전 투표가 도입되고 2014년에 도입된 이후로는 제일 낮은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 이게 지방선거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올라가고 예. 있어서 60%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최소한 이제 사전 투표가 20%를 넘었을 때 그래도 뭐 60% 되지 않겠냐라고 대부분 분석했는데 50% 겨우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본다 그러면 결국은 양쪽 지지자들이 보통 고정 지지자들이 한 30에서 35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사이 한 30을 중도층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투표를 했느냐 이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당내에 계속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막판까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비대위 당내 내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지역에 뭐 후보들 이제 특히 뭐 시의원 도의원들 도와주러 이렇게 밀세도 가보고 명함도 돌려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욕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리고 SNS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도 마이크 잡고 뭐 예. 밀세도 해보고 보면 마이크 잡고 올라가는 분마다 일단 뭘로 시작하냐면 예. 죄송합니다. 아. 민주당 문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기회 주십시오. 다 이 식이에요. 예. 상대방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찍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당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함을 보든 전화 오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 보면 아니 지금 이 싸움 전쟁 중에 이제 4분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간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노릇하기도 힘들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 50% 투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팽팽하다 보면은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30에서 35 정도 지지율이 있고 저희들이 30에서 35 지지 있다 그러면 요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60에서 70%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투표율이.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한 2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지가 않으면 이 낮은 투표율을 설명이 안 돼요. 세대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은 거의 그래도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의를 하고 어제 물론 이제 출구조사가 아직 확실하게 세대별로는 안 나왔지만 그렇지. 예.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거 보면 2, 3, 4, 50대까지는 거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60대에서 확 밀렸거든요. 근데 투표율을 제가 보기에 봐야 돼요. 60대 이상에서 투표율은 제가 보기에 아마 거의 예전에도 보면 거의 이분들은 투표율에 변화가 없대요. 근데 투표율이 확 떨어질 때 보면 20대, 30대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네. 40대까지 떨어지는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게 아마 투표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일 걸로 보고 그게 저는 또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그 경향은 분명히 나왔단 말이죠. 이대남, 이대녀의 쏠림 현상이 이번에 또 두드러졌어요. 네. 이대남은 국민의힘, 이대녀는 민주당 이쪽으로 갔는데 뭐 세대별은 이거 연령별은 선관위가 결과가 뭐 몇 달 후에 나와 보면 좀 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좀 흥미롭고 이대남, 이대녀도 그리고 중도표 있잖아요. 중도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국민의힘에 많은 힘을 실어줬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면서도 견제 균형에 대한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예. 어제 이제 7시 30분에 네. 출구조사 발표를 딱 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20% 가까이 확 벌어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4.7 보궐선거 때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4.7 보궐선거 때 정확하게 그 정도 퍼센트로 이겼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예. 분석을 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다 이깁니다. 그렇죠. 동별로 따졌을 때 진동이 몇 개가 없어요. 그 여론조사도 왜 21대 4 뭐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그래서 전에. 예. 이 정도면 우리가 지방선거하면 늘 생각하는 게 줄투표를 생각하거든요. 그 맞아요. 7장을 예. 받아서 투표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줄투표다. 그래서 이 정도로 끌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구청장, 시의원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기대감을 갖고 이제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유권자분들께서 매우 현명하게 서울시장을 찍고 구청장도 찍고 교육감도 찍고 예전처럼 줄투표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분석을 해가면서 찍더라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 본인들 생각대로 찍었다. 예를 들어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구청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높은데 성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민주당 현직 구청장이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서울시장과 쭉 이어서 연달아 찍는 선거가 아니라 사람과 인물 경쟁력을 보기도 하고 유권자들의 판단들이 굉장히 깊게 개입이 되는데 예. 서울시장은 일단 첫 번째로 4.7 보궐선거에서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동안 밑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뛰려고 노력했는데 서울시 의회에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의회와 함께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읍소했고 두 번째로 약자와의 동행 등 중도, 서민 이렇게 쭉 외연 확장에 나아갔던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게 오세훈 후보에게는 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구청장이라든지 또 구의원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투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출마 명분이 없는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에 내보냈던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 예.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한 성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 예. 여기서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좀 더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선거는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국민의힘이 새 정부가 잘해야겠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도의원 선거하고 기초단체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수도권 선거를 분석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뭐 김동연 후보가 뭐 신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서울의 기초단체가 8대 17이었고 예. 근데 경기도 기초단체가 9대 20인데 예. 근데 서울에서의 시의원 왜냐하면 시의원도 지역구에 한 명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의원 2명 뽑는 게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시의원 결과라 그다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정당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대 17인데 지난번에 24대 1보다 뭐 벌어진 건 많지만 그 구청장 비율하고 시의원 비율이 비슷합니다. 8대 17, 31대 70. 그러니까 약간 2배 조금 넘는 수 되는데 경기도는 좀 달라요. 경기도는 기초단체장이 9대 22. 그러니까 거의 요거 2배 차인데 도의원은 70대 71이거든요. 비슷해요.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한 구청장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도의원 뽑는 수가 4-5분 되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 찍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찍는 사람은 국민의힘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는 비슷하게 한 게 맞다. 네. 맞고 사실은 뭐 지금 송영길 후보 자꾸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누가 나와도 뭐 서울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구도였고 요 차이만큼 제가 보기에 낫다고 봐요. 약간. 근데 서울과 경기도가. 그렇죠. 경기도는 근데 좀 다른 게 기초단체장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원에서 70대 71이면 거의 비슷하게 갔어야 되는데 9대 20이면 2배 차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나선 사람들이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경기도 출구조사 얘기하는데 대선 출구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경기도 출구조사는 시군별로 한 게 아니고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경계가 사람들이 가치 판단에 대한 경계는 기본적으로 기초 단체별로 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예. 예를 들어 수원, 뭐 용인, 성남 이렇게 별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출구조사는 그렇게 안 해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조금 이제 출구조사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출구조사 결과대로 안 나왔다 해서 좀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 자치단체장 공천이 서울보다 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대 김은혜는 뭐 근소한 차긴 하지만 김동연이 이긴 이유, 김은혜가 진 이유는 뭘까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예. 두 가지죠, 당연히. 하나는 이제 막판에 재산 문제. 재산 문제였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해명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산 신고. 예, 신고한 게 뭐 예를 들어서 200매덕 재석되는데 16억 정도 했으면 저는 사과했어야 된다고 봐요. 사과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일단 실무자 착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 추경에서 방에서 뭐라고 했는지 저는 주의 깊게 들었는데 아니 200억 넘는 분이 15, 6억 정도 잘못 신고한 게 뭐 문제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15억이 전 재산인 사람도 많지 않은데 감정선을 좀 건드렸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 실무자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재산이 200억대 되는 사람이 뭐 10억, 5억, 6억 잘못 신고하기 뭐 그렇게 큰일이냐. 그게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150만 원도 만 1억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전 재산이 15억 안 되는 사람이 반 이하거든요. 뭐 대부분이죠. 그렇죠. 대부분이지. 90% 이상일 거예요. 제가 대부분이지. 90% 이상이 전 재산이 15억이 안 되는데 예. 200억 넘는 사람이 15억 넘는 게 뭐 대수냐. 그게 제가 보기엔 좀 감정선을 건드린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강용석 후보죠. 5만 표 가져갔잖아요. 지금 5만 표 가져갔는데 0.9%포인트 그렇죠. 표차가 그 만표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김은혜 후보 열심히 잘했습니다. 진짜 예. 잘했는데요. 그 선거는 또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동연 후보 공천했던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 국면을 기억해 보면 민주당에 갈지 국민의힘에 갈지 알지 못했던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손을 잡고 정치 개혁을 언급했는데 그때가 선거를 거의 막바지에 두고 있을 때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초밥 논란이라든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빠져 있다가 선거 결과에서 뚜껑을 열었는데 0.7%까지 따라왔잖아요. 그 중에는 저는 김동연 효과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중도층들한테 소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김동연에 대한 인물 경쟁력 이런 측면들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지방선거는 정치에 대한 선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국정의 견지가 필요하다던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의 문제에서 이 지방 도정의 삶을 챙기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조금 떨어져 있는 김동연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했던 게
전체 선거구도에서 다른 지역이랑은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플러스 경선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와 세게 붙으면서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래도 애당초 대통령 선거를 치면 경기도가 5% 가까이 열세였던 거를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랬었죠. 김은혜 후보가 예. 정말 엄청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보건대 한 가지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 이제 의원이 예. 됐죠. 예.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성남은 거의 강남과 이 함께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인데 안전한 곳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유는 여기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끌어서 경기도를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측면들, 본인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전체적인 경기도 선거판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안철수의 지방선거 기여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2대 5라는 선거 결과는 일단 대통령에게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줬고,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국정을 제대로 해보려면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국정 과제는 뭐가 될까요? 뭘 먼저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국정과제 우선순위의 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다. 그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 국토부에 대한 그 역할 플러스로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쥐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부동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 건 결국 시장과 도지사, 광역단체장의 역할들이 매우 큽니다. 예. 물론 경기도 같은 사이즈에서는 기초단체장, 시장들이 갖고 있는 결정권도 많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는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 부동산이 일부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여전히 공급에 대한 문제 혹은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피는지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힘있게 한번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부동산이 저는 제일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 규제 훨씬 더 완화하고 매우 어려운 게 예. 규제 완화하고 공급 쏟아내겠다 그러면 예. 급작스럽게 부동산이 이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주춤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부동산 값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선뜻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랑 시도지사가 같이 손발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예. 시의회가 100석이 넘으니까. 근데 이제는 시의회도 3분의 2 정도 되는 의석을 다 확보해놨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가시적인 성과를 적어도 남은 오래 기간 동안에 좀 보여줘야 되는 무거운 숙제들이 남아있죠.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문제인 건 맞아요.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이 뭐가 문제냐 이거기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규제를 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용적률이라든지 개발 제한을 풀고 그다음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 신호잖아요. 그리고 예. 재건축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집권 후에 조금씩 많이 달라졌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뭐 다 해제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물론 뭐 시에 핑계 대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국면인가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하향으로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공급을 대폭 확대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를 보고 저는 오히려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게 더 크다.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전 민주당 정권 지난번에 정권 개최를 어느 정도 심판했다고 봐요. 예. 근데 현재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재건축을 지금 만약에 뭐 1기 신도시에 다 500%뭐 용적률 풀어가지고 대폭 공급하는 게 맞느냐? 제가 보기에 이건 고민 지점이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왜냐하면 그게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가격이 상승 국면이지만 다른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폭락을 해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문제죠. 아, 싫어하죠. 예, 폭락을 해도 싫어하거든요. 네. 급등을 해도 싫어하지만. 대선 예. 국면에도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했던 게 예. 하향 안정화 뭐 이 정도지 아니면 안정화 이런 말을 쓰지.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 20% 이상 빠지게 되면 예.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아, 금융권, 그럼. 은행권 다 예. 문제 생기거든요. 예. 뭐 전세권자들도 그렇죠. 문제 생겨서 예.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극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기운은 있지만 뭐 수출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버텨왔던 게 수출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좋지 않아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그렇고 그럼 이 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모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공급하고 싶은데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급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또 뭐 50조 이상 추경 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50조, 60조 풀렸는데 물가는 더 오를 것 같고 수출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환율도 오르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제 주가 지수로 나타난 거거든요. 주식시장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경제 전체적인 펀더멘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여기에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 앞으로 굉장히 미래. 고민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중앙정부가 사실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찍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뭐 물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문제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앞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는 지방정부가 이렇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다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석권했는데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성남시정부터 경기도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청년 수당을 비롯한 뭐 기본소득 등에 대한 언급들을 쭉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브랜드와 가져가야 될 방향성들을 설정해 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의 모습들을 보여왔고 예.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펼쳐나가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국민의힘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민생의 틀에 들어와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까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보여줬던 약자와의 동행, 약자 특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내세웠던 많은 정책 공약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 각자 지방자치단체의 모델들을 좀 잘 만드는 숙제들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정치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또는 각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후보에 관한 책임론이 벌써부터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겼는데 김동연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사인데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윤호중 박지원의 비대위는 당연히 이제 해체가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 대선 전부터도 있었던 어떤 친문과 어떤 반 이재명의 어떤 기류가 민주당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 전당대회에서 친이와 반이의 어떤 대결 구도 양상 그러면서 정말 경랑 속으로 휩싸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당장 아마 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이게 이제 어떤 관건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 뭐 친이냐 반이냐 이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예. 친이 반이라는 거는 민주당 내 세력으로 확실하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친문이냐 아니면 뭐 386 민평년이냐 이거는 이제 확실히 세력으로 존재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명 어떤 의원들이 이쪽 이제 분류가 됩니다. 결국은. 근데 저는 뭐 저도 뭐 이해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공천 과정에서 결국은 영향을 발휘하는 게 그 개파를 유지하는 힘이고 또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또 거기 그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친이 친박으로 확실하게 세력이 구분되고 그들이 다 인정해요. 존재한다는 것도. 예. 근데 민주당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예를 들어 친문 그다음에 뭐 386은 약간 두리뭉실하고 민평년 이런 게 확실하게 있거든요. 개파로서 존재해요. 예. 존재하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잘 이렇게 인정은 안 해요. 아. 그다음에 예를 들어 친이낙연, 친정세균 다 있는 거를 예.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예. 이분은 어떤 사람, 이분은 어떤 사람. 근데 그게 실제로 또 공천 과정에 영향도 미치거든요. 그렇겠죠. 예, 안 미칠 수 없어요. 안 예. 미치면은 그 존재 여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개혁하자라든지는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아. 근데 아마 이번 대선 패배 아니면 대선은 이제 미뤄뒀었거든요. 예. 지방선거 때문에. 예. 대선 패배 원인, 그다음에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나오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2024년인가요? 그렇죠. 예, 기초의원에서 선거가? 예. 지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배 이상 밀렸고 경기도도 이제 거의 뭐 2배 이상 밀렸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 진 지역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인 데들은 다 이제 노심초사할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당장 어찌 보면 생관이 굉장히 불리한, 불가능한 생관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거든요. 기초단체장 이긴 것보다 더 이겼어요. 막 총선에서. 근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어찌 보면 다음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대선 때는 우리 당 지지자들도 아니 뭐 국회의원들 뭐 하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아마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일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반 이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어디에 기대서 정치를 할 거냐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당장 1년 반, 2년 이후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고 정치인들은 딴 거 없습니다. 1번 공천 그다음에 당선이거든요. 그렇죠. 공천 그다음에 당선인데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게 공천이에요. 아. 근데 공천을 누가 하느냐? 예. 당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합니다. 예. 결국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에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 싸움은 사실은 차기 공천 싸움이에요. 야, 중요하네. 엄청 중요하죠. 결국 뭐 튀기겠구만요. 피 튀기는 싸움이죠. 예, 피 튀기는 싸움이 싸움이네. 돼서 예. 결국은 그 다 녹아 있어요. 386 예. 용태론에 친문 싸움, 그다음에 뭐 이낙연, 친 정세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민평년 386이 다 어찌 보면 예. 모든 이해관계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예.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일반 민생의 지위도 중요하지만 예. 여기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제 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비대위는 해산하겠죠. 예. 이제 전당대회는 뭐 7월이나 8월 할 테니까 이 싸움의 전당대회의 당권 투쟁에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특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저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참 국민의힘이 행복하겠는데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고 험난해 우리가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이? 경험해봤던 게 한번 지고 나면 네. 지고 난 다음에 이 수습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내분이 발생하고 이게 풀기 진짜 어려운 숙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천이고 예. 하나는 그 다음엔 당선 가능성이다. 그렇죠. 근데 저도 어제 이제 선거 결과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일 예의주시해서 보는 건 내 지역구거든요. 그렇겠지. 여기서 예.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바로 총선이 이어지니까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거의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등에 식은땀이 줄줄 났을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천을 받으면 뭐합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끝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부를 뽑게 되는 건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높이기 위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의 딜레마는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높이려면 개혁하고 혁신해야 돼요. 그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수도권의 의원들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역설적으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00석은커녕 이게 80석이 되겠냐
막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가 있는데 예.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하고 나서 아주 칼같이 컷오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승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말처럼 누군가는 내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야 국민의힘에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도 다시금 와 있습니다만 총선 패배 이후에 중진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앞에 나서거나 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도 다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중진 의원들 중에 상임위원장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다 줘버리라고. 질 때 확실하게 지고 줄 때 확실하게 주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갔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서 4.7 보고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조금 더 일찍 이번 지방선거에 보여줬으면 결과는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걸림돌처럼 비춰지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의원이 다시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일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불협화음은 여전히 많이 더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종합을 해보면 2024년 5월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금 이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기초의원 선거 결과대로라면 민주당이 오히려 100석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금 위상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놓고 보면 지지율이면. 그렇죠. 지금 예.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 때 52대 7이었으니까요. 그럼 뭐 어째 보면 지금 이제 뭐 기초단체에서는 2배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언론과의 보는 태도가 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럼 현재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지사와 정치를 같이 해왔느냐 영향권 안에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아니겠죠. 전혀 예.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그러니까 친이 뭐 7인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7인회라고 분들도 보면 어떤 이념적인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친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이 보면 기존에 뭐 정치를 같이 해와서 뭐 예를 들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분명한 개파는 친문은 분명히 존재해요. 민평형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 친이낙연, 친정세균 존재해요. 친이재명도 존재해요. 근데 결속력이 어디가 제일 약하냐? 제가 보기엔 친이재명이 제일 약해요. 저는 이게 대선 때 현장으로 느낀 게 뭐냐면 선거에 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자기 선거만큼. 진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의 후보 혼자 뛰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아마 국회의원에 있는 분들이 당장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이게 다음에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책임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진이라든지 386이 있는 분들이 저도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저도 뭐 항상 뭐 386 용태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다음 세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뭐 30년 이상 그분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의도 가면 맨날 뭐 아이고 너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해라 이러거든요. 예. 그분들은 어리지 않은데 30대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친이 친명 이것도 있지만 거의 바꾸면은 싹 다 바꿔요, 중진부터. 근데 민주당은 어떤 식이냐면 위에 중진들은 거의 그대로 있고 밑에 좀 이제 초선 이런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안개길 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공천을 줘요. 한 명씩 영입해가지고 세력으로 안 되고 예. 이 사람들은 절대 안개길 사람들이에요. 말을 예. 잘 들어. 예. 세력화가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총선 때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앞에 세대 386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뭉쳐가지고 얘기를 뭐 이렇게 용태에 물러나라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 민주당 내에서 뭐 이른바 이제 세대 갈등이나 세대 투쟁이나 586 용태론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40대, 50대 초반의 그룹들이 자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도 일단 없고요. 예. 왜냐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냥 꽂힌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원 4번 했지만 10년 했거든요. 그렇죠. 선출도 됐고 당대표 선출된 거잖아요. 예. 검증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근데 민주당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김동연 후보가 회상해서 그나마 이제 대권 주자로 될 것 같은데
70년대 아니면은 뭐 이 나이 또래 중에 40대, 50대들 중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 사람이 차기다. 차기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 박영진, 뭐 박주민 얘기하지만 사실은 박영진 의원도 약간 뭐 약간 혼자인 느낌이고 박주민 의원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뭐 386 바꾸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이 동맥 경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386 아니면 뭐 세대교체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그 구심점이 누가 될 거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 그게 제가 보기에 큰 문제예요. 새로운 얼굴이 나오든지. 그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네.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재명도 약간 이재명 후보도 보면 약간 물리에 떠 있는 존재고 배 같은 존재고 이거 전체 판을 바꿀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없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김동연 후보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 외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뿌리 못 내리고 있고 이 민주당의 핵심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걸 바꿔야만 기본적으로 당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정체성이라 이걸 바꿀 수 있는데 그걸 과연 할 사람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여요. 참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재밌군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대통령 후보 감히 국민의힘이 없어서 매일 뭐 외부에서 수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선거 결과 나와서 보니까 다 보면 이게 지금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둥둥둥둥둥 네. 나와요. 그러면서 야 안에서 지금 권력투쟁 나중에는 하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막 급부상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둥둥둥둥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해야죠. 근데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먼저 더 하고 넘어가면 결국 절박함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민주당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에 지금 뭐 보면 이준석 대표 얘기 등을 하지만 그럼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 좋아하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난날을 거쳐보게 되면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대표가 될 거라고 초창기에 생각했던 당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정말 좋아해서 찍었다라고 생각되는 당원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 절박함이거든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표가 되고 외연 확장을 하고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라면 얼마든지 찍어주겠다라는 당원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당원이 봤을 때 과거에는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찍기에는 처음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국민들, 당원들조차도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눈을 돌리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바꿔내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할 거라면 뭐든지 다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절박하지 않다. 이번 아직은 현역 의원이니까. 대선을 저긴 졌는데 예. 0.73% 정도는 우리 잘하지 않았어? 예.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 분위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출마, 송영길 출마들이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선 끝났는데도 여전히 졌지만 그래서 경기도지사도 됐고 여러 가지 정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면 계속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가 이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쉽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쉽게 안 바뀐다.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줄 정도의 절박함들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총선까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반면 민주당이 이렇게 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절박함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국민들은 진짜 아주 있는 그대로의 정치 상황들을 정치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또 오만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뭐라 그러죠? 요즘 매체도 워낙 발달했고 이게 지금 지상파를 통해 송출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속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훨씬 더 그리고 속도감이 있어요. 과거보다. 진짜 속도감 있게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오만해지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순간 부메랑이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여기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만하지 않으면서 또 내부에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까지 비춰지지 않는 건전한 경쟁을 해나가는 게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언뜻 생각해 보면 뭐 판이나 틀이나 구도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나 새로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을 때는 큰 판이나 큰 틀을 확 바꿔버리는 정치개혁과 어떤 개혁과 국민들의 민생에 맞는 권력 구조와 뭐 이런 논의, 그 다음에 훨씬 더 담대한 어떤 중도층에 대한 흡수, 또한 또 진보층에 대한 흡수, 정의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방향 설정이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 방향 설정, 민주당에 사실 지금 송영길 후보도 그랬었고, 오세훈 후보와 정책적으로 뭐가 다르지? 이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선거를 보면서. 똑같죠. 공급 확대하고 똑같더라고요. 재건축 네. 풀고 재개발하겠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지원 늘리겠다. 비슷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세금 현역 줄이겠다. 시장 찍어주지 누가 그렇죠. 야당을 찍어주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아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차별성이 없고 네. 저는 아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김병민 대변인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386 용태라는 건 너무 애매해요.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때도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사선 초과 금지. 그거 하려고. 예, 왜냐면 그게 예. 사실은 굉장히 그게 어찌 보면 386 용태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크죠. 왜냐면 근데 386 용태 그러면 특정이 안 돼요 누구지. 예. 근데 사선 초과 금지하면은 딱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실명이 딱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난번 헬레다가 앞으로 사선 이랬다가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앞으로 사선하면 뭐하러 하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12년 뒤에. 예, 12년 뒤에 하나만한 얘기. 그러다 예. 보니까 아이고 뭐 주춤하다가 결국은 약간 흐집이 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이제 규정화하느냐. 새로운 얼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개파를 따지고 386 따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친이라는 사람이 친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쓱 빠져버려요. 나 친문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386도 우리가 대표 주자 예를 들어 뭐 송영길, 이인영, 뭐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나 386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선수로 딱 따져버리면 이건 빼박이에요. 예.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 갑자기 삼성이다가 재선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세대 교체의 가장 큰 이슈가 이게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유지하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 당에는 대의원제라는 게 있는데 대의원제가 45% 반영하는데 대의원 한 표가 등가성으로 보면은 당원 투표에 한 60표 가치가 있는데 투표율까지 생각하면 대의원은 거의 8, 90% 투표하고 당원들은 한 4, 50% 투표하거든요. 투표율까지 반영하면 한 대의원 한 표가 8, 90%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득권 유지. 왜냐면 대의원은 현역 위원장이 선정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의원을 한 40명, 50명 본인이 선정해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표가 80표라 그러면 48, 32, 3,000명 당원을 확보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당원이 막 이제 밖에서 들어오고 막 당원들이 요구해더라도 대의원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당대표를 만들 수 있고 최고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은 항상 전당대회를 할 때 개파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 지지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만이 대의원표 확보되니까. 예. 당원들의 표 확보는 그렇게 신경 별로 안 써요. 여론조사는 10%밖에 반영 안 해요. 근데 국민의힘에는 예선에서는 50%, 본선에서는 30% 반영이거든요. 여론이. 그렇구나. 그 힘으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된 거예요. 시스템이 된 거네. 된 거예요. 왜냐면 시스템이 된 거야.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예.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체육관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예. 코로나가 바꿨어요. 아. 코로나 이후로 체육관 전당대회라는 게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변경이 모바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예. 동네에도 책임당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체육관 전당대회 대의원 제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 딱 정해갖고 가서 그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행사되지만 맞아. 전체 당원들이 다 이거 보고 있다니까요. 유튜브 보고 지상파 보고 종편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누구 찍으라고 찍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찍게 됩니다. 알아서. 이게 가장 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뀌려면은 국민의힘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네.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됩니다, 모방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이 네. 늘어나면서 네. 기본적으로 여론이랑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론이랑 같이 가요. 그러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여론에서 앞섰잖아요. 유승민이 후보가 만약에 뭐 5대5로 했지만 당원 때문에 이제 김은혜 후보가 됐는데 유승민 그렇지, 됐으면 그렇지. 뭐 그렇게 갔겠죠. 예. 이준석 대표는 워낙 압도적으로 여론이 이기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은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의원의 영향력이 훨씬 커요. 당원 전체 모은 것보다 대의원이 비중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의원은 45, 당원은 40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대의원의 영향이 더 많은데 대의원은 뭐 인원수 다 해봐야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당원은 80만 명 해봐야 이거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투표를 못할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이나 어떤 데 보면 대의원이라는 거는 이 당원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모바일로 직접 투표를 다 해요. 현장에 안 가고. 아. 그런데 근데 대의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대의원들이 근데 기득권이 돼 있다면 이렇게 이제 반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까지 민주당에 그래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뭘 했는데 내가 이 나왔던 정도의 권리도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예를 주장을 할 들어서 거 아니야. 예. 당원을 오래 하고 예. 기여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대의원이 되느냐? 예.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니고. 아니라 이제 현역 위원장이 예. 임명하는 식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 형식적으로는 뭐 4명 뭐 동의 받아라 하는데 이거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 현역 위원장의 측근이나 지인들이네. 그렇죠. 자기 세력이에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문제 있구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처럼 하면은 당 개혁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예선에서는 5대5, 예. 본선에서는 7대3이거든요. 물론 당원 뭐 책임 당원을 좀 더 두고 이제 여론을 30% 두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도 여론 10%니까 이거를 30% 늘리자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의원제 좀 비중 줄이고 그러니까 못 했어요 결국은. 그나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당 내에서 지금 그것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네. 저는 국민의힘처럼만 하면은 민주당 확 바뀔 수 있어요. 민주당은 대선부터 바꿔야 돼요. 대선부터? 대선 절차부터. 그렇죠. 대- 대선도 대선 절차를 우리는 선거인단으로 돼 선거인단에 있어요. 모집하자. 이거 100% 조직이죠. 아, 그렇습니까? 선거인단 아. 네. 여기는 그냥 당원 여론조사예요. 우리 깔끔합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당원 네. 여론조사도 있지만 아.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50, 5대5로 5대5 갖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선거인단. 결국은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네 뭐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여론조사 한 곳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여론조사 그렇죠. 선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또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역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것들까지도 판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럼. 있어요. 그 역선택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당원들의 예. 표가 5대5로 가는데 저는 선거인단 표를 볼 때마다 야 저거를 일반 대중이 얼만큼 많이 선거인단에 가입해서 할까. 아. 조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점할 텐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예. 순간 일반 대중의 민심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음. 다음 총선 때까지 이대로 하시고요. 총선 좀 지나면 됐어요. 저도 좀 아니 민주당 개혁하지 말아라. 김정민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한 예. 거예요. 왜냐하면 대의원 모으는 예. 방식이나 옛날 그다음에 선거인단 모집하는 방식이 체육관 할 때. 아. 왜냐면 선거인단 모으면 체육관 가서 투표했거든요. 지금은 선거인단 모아놓고 모바일로 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당원하고 여론조사 하면 되거든요. 웃기네. 근데 이제 예. 우리는 이제 선거인단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여론조사보다는 선거인단이 더 중요하죠.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예.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아직도 이제 옛날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선거 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놔두고 지방선거를 이렇게 압승을 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사정정국이 몰아닥칠 것이다. 최소한의 이제 견제와 균형은 해줄 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안 먹혔어. 안 먹히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이제 검찰공화국이나 사정정국이 되는 거는 누구도 원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전국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가지고 갈 텐데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김병민 그럼 뭐 우리- 교수님.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 김병민 교수님. 아니 견제와 균형은 예.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국회에서 거. 170석 넘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그걸로 해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는데 아. 지방선거에서 견제와 균형 얘기하니까 이게 먹힙니까? 그건 어차피 예. 안 먹히는 거였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도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할 수 있게 쫙 터주면서 예.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주다가 진짜 안 할 때 한마디 하는 게 영향력이 세게 먹히지. 저희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잔소리하면 귀 막아요. 그렇지.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가만히 있다가 다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아빠 김병민이 계속 잔소리를 하면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애들이 정말 미치겠구나. 귀를 막죠. 예. 그래서 절대 얘기를 너무 논리적이면 안 돼. 얘기를 많이 애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얘기를 해야 예. 대화가 되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 아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감성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긴 하네. 그쵸? 아니 뭐 같은 예.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건 많은 얘기죠. 근데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쭉 라인업을 해놨잖아요. 예. 검찰 뭐 쪽으로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렇죠. 법무부도 그렇고 쭉 해놨는데 예. 그 동안은 제가 보기에 좀 이제 지방선거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선거가 있으니까 예. 바로 못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이렇게 들리는 소식이 보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문제 생긴 것들은 거의 기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뭐 저도 뭐 선거법 많이 걸려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예. 뭐 검찰도 거의 친정체로 다 거쳐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거의 뭐 인사 라인도 거의 갖춰놨고 이러면 예.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위법이냐 아니냐, 적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요 판단으로 저는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는 당선인 시절에 쭉 전국 다니면서 후보자들 손잡고 막 이럴 때 아니 저게 어떻게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머릿속에는 이제 이건 난 아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불법이 아닌 건 되고 결국은 그러면 법의 잣대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여소야대를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쨌든 뭐 지금 아마 이 대선 과정의 선거법 과정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의 선거법 과정 수사하거나 뭐 기소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협치라든지 아니면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전처럼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우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김병빈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을 건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돼서 과거에 이런 거 바꾸라고 정권을 교체했는데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이제 막 출범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다소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정의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는데요. 제가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빠르게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여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 문제에 내각에 대한 이슈가 드러나니까 여성 장관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조금씩 변화의 물길을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도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저는 새 정부, 특히 대통령과 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무조건 안 된다고 발목 잡으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여기서 해줄 거는 또 정말 과감하게 한번 해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들을 서로 맞춰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련 이슈 오도도 오늘 이 시간 지방선거 결과 분석해봤고요.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전망 이야기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